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추석 징검다리 휴일이 끝난 다음에도 지수는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유럽과 미국 쪽의 변수들의 영향력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수급마저 우리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이래저래 답답한 흐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전략 세우기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밤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해서 국내외에 살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변수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85번째 공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와 소식들 한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하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화제 랭킹 5위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크게 늘었지만 수요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4.1% 급락한 배럴당 88달러 14센트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 11월 결제분 역시 3% 내린 배럴당 108달러 1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결국 8일 만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윤 회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웅진홀딩스는 현 신광수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3위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와는 달리 지난달부터 하향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아차의 주가는 9월 들어 3%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룹 내 맏형격인 현대차 주가가 1% 남짓 오르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형만한 아우가 없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2위입니다. 오늘 4일 코스피는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도에 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오던 연기금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5포인트 내린 1992.68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바로 1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5일 발표되는 3분기 실적 예상치가 매출 5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7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매출이 애플보다 3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애플의 6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2,000포인트 선 안팎을 맴도는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뚜렷한 동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펀드 환매가 이어진 탓에 투신권의 매도세가 거세지만 그나마 외국인 매수세가 이를 방어하는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글로벌 이벤트가 지나간 다음에 이젠 실적과 펀더멘탈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밑에는 역시 수급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더욱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수급이 모든 재료에 앞선다는 증시 경험이 맞는 듯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두 달 연속 감소하던 대기업 계열사 수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월 중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의 소속 회사 변동 상황에 따르면은 63개 상호 출자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의 소속 회사 수는 1,847개로 쉽게 됐습니다. 17개사가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됐고 11개사가 제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6개사가 증가를 했는데요. 중소기업은 잘 되고 대기업은 못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하죠. 하지만 최근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반 성장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기업만 잘 나가는 경제는 체질이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은행권의 이자 관련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 가계경제가 나빠지면서 은행들이 각종 이자와 수수료 등을 내렸지만은 대형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업계 전체로 볼 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이자와 수수료로 벌어진 순이익은 44조 원을 기록해서 2010년과 비교하면 6%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고객들의 손목을 비틀어서 은행의 배를 불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 자신들의 위치에서 경제 회복에 일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IT 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식경제부는 9월 IT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지난 9월 우리나라의 I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한 140억 8천만 달러, 수입은 4% 감소한 66억 7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에는 전차군단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무역 수지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전차군단, 그 중에서도 IT 업종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우리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담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 최영욱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하고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속보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은 그 사이에 연휴 동안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매물을 어떻게 잡았을까 싶을 정도로 매물 쏟아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소담 전문가. 네. 휴일 끝나고 나와서 오늘 외국인 매물 나왔는데 네. 또 기관도 또 팔았죠. 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원래 추석 지나고 나면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제 10시 반부터 갑자기 들어올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빨간색 네. 나왔을 때.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그 최영욱 연구원은 연휴 이후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계속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조정 장세를 탈피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그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네, 그런 관점 맞습니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0월 시장의 변수가 될 국내 이슈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죠.
네, 오늘 갑로들박 주제는 박스권 증시 어떤 변수에 주목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자, 먼저 이수담 전문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대외 변수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유로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문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 또 이제 어떤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2회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동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지난주에 제가 국채 금리를 단기 국채를 얘기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었나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실망감이 또 나오고 또 스페인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최영욱 연구원은 반면에 뭐 대외 변수보다는 수급 흐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어떤가요? 네,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수급이나 어떤 실적에 좀 더 중점을 좀 주고 싶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뭐 이런 수급 자체가 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밀히 정확하게 제 의사를 좀 제 어떤 뜻을 피력을 해보자면 각각 하나씩 뽑아서 이 표현을 고르고 싶습니다. 즉, 네. 이 어떤 미국과 유럽 중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즉 국내 수급과 실적 중에서는 실적보다는 수급이 훨씬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되겠는데요. 자, 글로벌 변수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되고 있는 것이 스페인 구제금융과 같은 유로존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럽과 미국 어디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인지 두 분은 어디를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소담 전문가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먼저 봐야 유럽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욱 연구원은 어디 쪽에 주목을 하세요? 좀 단기, 장기 상관없이 네. 미국을 좀 더 아. 중점적으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유럽과 미국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세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단 전문가님, 아까도 유럽 쪽 변수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지금 22회의에서는 예정대로 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두가 계속 스페인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스페인 구제금융 이슈로 우리 시장을 좀 판도들어 준다면은 아주 고마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제 탑승을 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 이슈가 뭐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옵션 만기에 차익 매물에 대한 그 압박까지 나오면서 스페인의 이슈가 한 번 더 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림을 좀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남유럽 국가들 돼지 4마리라고 부르는 국채 만기 중에 스페인 국채가 거의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월 초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한 다음에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이제 10월 21일 날 있습니다. 이때쯤에 대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굳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스페인의 주택 가격이 좀 고전 대비해서 23% 정도 하락을 한 상태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치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은에서 올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스페인은 그동안에는 그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는 열심히 일하던 나라였는데 유로존에 가입하고 나서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좀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급락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이 지금 GDP 대비해서 제조업의 비율을 보면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스페인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페인은 반드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약간 이제 지방선거 이슈로 인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스페인의 라오이 정부가 긴축 완화 명분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네. 강화된 긴축을 담보로 이제 하는 구제금융 신청을 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이제 라오이 총리의 고향이 갈라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통적으로 국민당 쪽 지지가 높은데 지금 이제 스페인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카탈루나 지방인데 네. 이쪽은 아예 말도 틀리겠습니다. 카탈루나어를 쓰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독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립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한 3년 전에 이미 스페인 헌법 재판소에서 네. 스페인 내 두 개의 그 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법적으로 안 되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물론 사이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뭐 그 축구에서도 레알 마드리드하고 저기 뭐죠? 그 축구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하고 굉장히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카탈루나 지방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그 실제적인 수도인 마드리드하고의 싸움인데 나중에 그 카나다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저기 그 불어쓴 쪽하고. 퀘벡 네, 지역이요. 그쪽? 예. 네. 아예 그쪽 바르셀로나 쪽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탈루나 그 어를 쓰고 있고 사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나한테 돈을 받아서 못 사는 그 다른 지방 정부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기 네. 때문에 진짜 카탈루나가 이제 독립을 해버린다면 스페인은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로존 전체가 망가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지금은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한번 더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좀 떠들썩하게 한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언제 그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할 것인가 계속 뭐 지금 미루고 있는데 카탈루나 이제 11월 달에 카탈루나 지방의 조기 총선을 고려해서 11월 이후를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스페인의 지금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6%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구제금융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높은 레벨의 금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0월에 가기 전에 10월 20일 전후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되 이제는 장기적인 추세는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10월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드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좀 마음에 네.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흔들릴 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최용연구원도 이제 뭐 유로존에 대해서 잠깐 좀 그 언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국 쪽을 많이 보자고 하셨는데, 네. 미국은 이제 그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이제 보이지만, 그래도 QE3 효과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절벽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주시죠. 네, 방금 전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로존보다는 미국을 좀 더 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유로존 문제가 국내 코스피 지수나 S&P 500에 끼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뭐 유로존 문제, 뭐 스페인 지방 정부의 문제라든지 뭐 이탈리아 문제, 뭐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 이런 것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슈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스페인의 구제 금융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뭐 몇 조 원이 부족하다라는 사실도 이미 진작에 시장에서 회제되었던 어떤 루머 또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금 환경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 파란 선이 스페인이고요. 연두색이 이탈리아입니다. 두 선이 현재 이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뭐 내려왔다는 느낌이지만 반대로 이 올해 여름 8월 달의 최저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결코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 스페인의 구제금융 여부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면 이 그래프 이탈리아와 스페인 할 거 없이 폭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채권시장에서 이 제조의 여파는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구제금융 또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뉴스들보다 유로존의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경제 지표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어제 바로 이런 유로존의 상당히 중요한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죠. 바로 유로존의 PMI 종합지수와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45.9였는데 실제로는 46.1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네. 서비스 PMI도 역시 같은 수치인 46.1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존 PMI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로존 자체의 GDP 성장률을 약간 선행하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유로존의 PMI 지수와 GDP 성장률, 즉 배경에 보이는 주황색 막대 부분이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죠. 즉 PMI 지수는 전월에 비해서 약간 상승 파란 선인데요. 약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 이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승 추이가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제 나온 PMI 결과로 유추해 보건대 유로존 경기가 여전히 이 회복보다는 침체 국면에 놓여 있고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난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소담 전문가가
지금 미국 쪽 지표를 일단은 더 최영욱 연구원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에서는 PMI 지수도 괜찮았고 이미 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뭐 이쪽 부분은 좀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미국 변수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유로존 이슈는 사실 뭐 해묵은 이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리스 이슈가 나왔던 것은 이제 2009년도부터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주목을 하자는 것은 이번에 스페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꺾입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자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초에는 이제 미국 지표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안도하게 한 다음에 10월 중순에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이슈로 좀 조정을 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또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오바마하고 롬니하고 좀 오늘 대선 관련해서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롬니가 오바마를 좀 강하게 좀 공격을 했더니 오바마가 좀 몰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10시 반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롬니가 굉장히 3차 양적완화에 대해서 좀 벼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총재하고 대통령과의 관계하고 연준 총재와 대통령과 관계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래 독립적이었죠. 그렇죠. 독립적인데 뭐 거의 그래도 종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독립적이진 않는데 어쨌든 연준 버냉키의 생사 여타를 뭐 롬니가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해서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아마 지금 이번에 끝나지 않나요? 네, 그래도 이제 뭐 후임자를 할 때 이제 뭐 롬니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해묵은 이슈가 또 하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일단은 최영욱 연구원 유럽 변수보다는 미국 변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약간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유럽을 다루는 바람에 약간 미국을 좀 스킵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미국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네. 너무 유럽만 다룬대요. 네, 그래서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경제 지표를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QE3가 발표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 QE3에 대한 반응이 이제는 슬슬 고용과 주택 지표에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할 타이밍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선 이런 지표들, 즉 고용, 주택, 소비에 대한 미국 내 지표들이 호조, 부진에 따라서 주가지수 S&P 500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지수도 당연히 이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우선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을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경기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9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시장 예측치인 49.7을 뛰어넘는 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선 이 ISM 제조업 지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렇게 ISM 종합지수가 나왔을 때는 이 지수만 봐선 결코 안 됩니다. ISM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인데요. ISM 지수를 구성하는 이 신규 주문 지수, 그래프상의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강한 반등을 보였죠. 제조업 고용을 뜻하는 지표도 역시 이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개선에 향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보자면 제조업의 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이 인플로이먼트 지수도 조금 반등을 했죠. 오른쪽에 있는 가격 지불 지수인데요. 이 지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의 수익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이 W자 반등을 연이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올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저께 발표된 지표인데요. ADP 고용 보고서입니다. 시장 예측치인 14만 명을 뛰어넘는 16만 2천 명을 기록을 했죠. 내일 바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분야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미국의 고용 사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큰 폭의 개선까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즉 고용에서 파생되는 어떤 QE3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 대외 변수들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변수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변수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10월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변수들이 바로 실적과 수급입니다. 어떤 변수에 더 주목을 해야 할지 두 분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죠. 먼저 이소담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수급을 끌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실적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최용 연구원님요. 네, 저는 수급을 택하겠습니다. 네. 수급. 예. 자, 그럼 먼저 최홍 연구원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큰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수급 흐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전반적인 지수 상황 판단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 뭐 논하고자 할 때는 저는 실적은 별로 중요시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수급이 좀 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9월 말 이후부터 이 현물을 바라보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죠. 외국인은 갈리자 행보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 개인은 최근에 요 며칠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즉 박스권에 빠져 있는 코스피처럼 이런 어떤 현재 장세를 분석하는 내용도 재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기관과 투신권은 현재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비차익 부분에서 연일 매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에 따라서 이 대형주를 매도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비차익 부분에 이 프로그램의 비차익 부분을 매도함으로써 꼭 먹고 알 먹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현물에서는 물론 바스켓으로 그동안 사들였던 대형주들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어떤 일환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계속 비차익 부분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까지 이번 주 코스피는 연휴 휴일 때문에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틀 동안에도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이런 매수세는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상승세로 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신규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신규로 투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환율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녹색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정비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녹색선의 오른쪽은 반비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주황선이 이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 쪽에 들이고 있는 금액이고요. 빨간 선이 환율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녹색선 기준 이때가 대략 한 9월 중순쯤이었는데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이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즉 현재 기관들의 거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지 않는 것은 순전히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 덕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수가 좀 더 상승하려면 외국인의 현물과 더불어서 비차익 부분에서도 폭풍적인 어떤 매수세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폭풍 매수세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띨 때에만 가능한 것이겠죠. 네. 네. 최영욱 연구원이 수급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수담 전문가는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요. 또 수급보다는 실적 변수에 주목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그렇죠. 발표도 남아있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갖고 가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예상되는 이제 기대 실적이 이제 매출이 51조에다가 영업이익이 7조 5천억 정도로 좀 사상 최대치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갤럭시 S3가 굉장히 좀 잘 팔려서 좋은 흐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애플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체크하긴 해야지만은 4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좀 적정 주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좀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삼성전자의 현재가가 지금 138만 원 선 정도가 일단은 적정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정도에 좀 맞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충분히 어떤 수급상의 이슈로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흐름
흐름이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2005년도 중소형주 장세가 오던 흐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라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05년도 상반기에 이제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급락한 이후에 복원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 랠리가 좀 시작됐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중소형주 인식을 좀 볼 때 두 가지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실적에 대한 흐름이 이제 어떤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로 가지 않고 굉장히 좀 정체가 돼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던 시점이 2005년도와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 측면에서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결국에는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메리트가 당연히 이제 10,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150만 원이 될 수 있는 종목을 140만 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05년도를 기억하신다면 이번 연도에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투신들이 지금 199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이제 보험 쪽과 연기금 쪽입니다. 근데 보험 쪽과 연기금 쪽은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의 재평가, 실적 재평가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오히려 3분기에 좋아지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실적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3분기 어닝 쇼크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3분기부터 실적이 업사이드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률 게임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지금 관심 갖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재방송을 보시면은 네. 아마 제가 이제 그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지금 그 영업 이익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 12개월 선행으로 이제 이 추정치를 봤을 때 오히려 그 흐름에 맞물려가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디스플레이 부품 종목군들, IT 부품 종목군들, 그 다음에 보험 업종,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10월달 하반기쯤에 이제 보수적인 흐름으로는 보험 업종들에 대해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IT 종목군들이 왜 자꾸 포착이 되나라고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참 IT가 우리 시장에 주도를 했었는데 네. 작년도에 이제 그 화학 업종들이 주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오히려 이제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처를 입었던 것 때문에 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못 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죄다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 그다음에 IT 부품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실적 시즌은 이제 뭐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용연구원은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 모멘텀 기대하는 업종이 좀 있을까요? 업종만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업종을 따지기에 앞서서 물론 뭐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주가 지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유동성 몰리고 있는 업종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는 세 가지를 저는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전자, 즉 IT 업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학, 마지막으로 의약품,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전기가스 업종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전기전자에서는 중소형주들보다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위시한 어떤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화학에서는 LG화학을 비롯한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이 혼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양상입니다. 즉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가스 업종에서도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를 좀 더 성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자면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동성이 쏠리고 있는 어떤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분포되는 업종 자체가 전기, 전자와 화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두 업종을 좀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과 화학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잔잔하지만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감독님박 좀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분이 나오시네요. 네, 오늘은 마수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싸이의 Right Now 음악 듣고 계신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싸이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될 텐데요. 네, 2주 연속 뭐 2위만 하더라고요. 2위를 했죠. 네. 어찌됐든 강남 스타일 때문에 지금 시청 앞에서는 이제 라이브가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강남 스타일 덕분에 2년 전에 나온 Right Now가 후속곡으로 좀 웃긴 얘기죠. 어떻게 바뀌긴 했는데 네, 그래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 조회 건수도 640만 건을 넘어서 700만 건을 와, 알아본다고 하고 있죠. 네, 예. 정말 대단한데요. 자, 오늘은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의한 좀 피로감 때문인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뭐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까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최영욱 연구원, 네, 네. 싸이 좋아하세요? 이런 엔터주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네, 싸이도 좋아하고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연예 뉴스는 뭐 거의 빠져나지 않고 아. 예,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제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가수 중에서요? 아니면 아니 배우? 아무나 네. 저는 김태희를 가장 아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김태희 씨. 네. 김태희 씨도 일단 일본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이렇게 네. 엔터주와 게임주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터주, 뭐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주는 일단은 분리를 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엔터테인먼트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 뭐 싸이 효과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YG 엔터테인먼트와 또 뭐 DI라는 종목이 연일 이 상종가를 치고 있죠.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싸이 물론 개인의 어떤 흥행 가도나 어떤 빌보드 성적은 물론 상당히 인정을 해줘야겠지만 주식을 놓고 보자면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나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은 거품 빼기 작업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들 중에서도 이 탄탄한 실적과 어떤 흥행 성적을 올리는 회사들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싸이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도 뭐 흥행만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CEO 그 실질적인 수장이 서태지와 아이들 그 출신의 양현석 예.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거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주식 IPO 그 공개 당시에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역시 뭐 상당히 믿음직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받은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소담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엔터주 게임주의 강세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항상 테마는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뭐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싸이에 대해서 집안 식구 중에서 저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왜 안 좋아하세요? 와이프가 이제 첫째를 놓고요. 네. 방송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첫째를 놓고 그 겨울에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날 꼭 싸이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엄동선에 싸이를 보러 갔는데 지금 그때 나온 애가 지금 24개월 됐거든요. 걔가 그 애가 이름이 태주인데 매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이 되게 좋아해요. 핸드폰 갖고 네. 와서 뭐 오빠 강남 이러면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춤을 추고 요즘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구나라고 해서 한 4만 5천 원대 매수해서 6만 5천 원대 매도하고서
수익 굉장히 잘 네. 났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8만 원까지 가니까 이거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일단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네. 지금 싸이 강남스타일이 지금 그 빌보드 2위까지 올랐는데 이게 싸이가 성공했다고 해서 K-팝이 바로 미국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SM의 보아가 2002년도에 오리콘에서 1위를 하고 나서 약 5년 후에 이제 2007년도에 동방신기가 이제 오리콘 차트 1위를 했으니까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당연히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싸이 혼자서 또 독야청청해서 K-팝이 마구 이제 득세를 해서 우리 K-팝에 대한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싸이의 인기가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액과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일단 엔터 종목군들은 적정 주가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올해 이제 올해와 내년도 2013년도에 1,000억대 매출액을 한다는 가정으로 해서 이런 폭발적인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그래도 올해 이제 종목 뭐죠 이게 YG 엔터테인먼트 적정 네. 주가는 7만 원 선을 넘지 않아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빌보드 2위에서 1위를 못하고 조금 한 3위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거품이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은 K-팝의 흐름은 더욱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엔터 종목군들 중에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만은 단기간 거품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수익성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한데, 네. 계속해서 이런 흥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저도 그렇죠.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장에서 좀 어려울 때 이렇게 그 싸이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좀 기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싸이 그래도 일단은 빌보드 1위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내치기에 가야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싸이의 라인 나우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바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타이어가 재상장이 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6% 이상 급락을 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한국타이어 셀 바이 선택해 주실까요? 네, 이수담 전문가님. 네, 바이입니다. 네, 최용 최용 연구원님. 네, 저는 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엇갈리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바이 의견부터 들어보죠. 네, 어떤 의미에서 좀 매수 의견 주셨죠? 이수담 제가 전문가님. 보고 있는 건 한국 타이어 월드입니다. 한국 네. 타이어 월드에 대해서 이제 매수 관점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사자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업 분할하고 나서 좀 뭐죠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네. 좀 잠잠해지고 나서 흐름을 좀 보자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주회사로 전환 예정되고 있는 이제 한국 타이어 월드가 이제 그 한국 타이어의 그 자사주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 타이어가 보유했던 아트라스 PX라든가 엔트론티어 이런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것을 떠나서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요. 지금같이 유로존의 이슈가 나오고 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 타이어에 대한 교체를 할 때 미쉐린이라든가요. 그런 비싼 타이어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세컨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럽 쪽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싸구려 중국산을 끼우기는 좀 너무하고 그렇다고 네. 지금 비싼 미쉐린을 갈아 넣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한국 타이어 같은 제품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메리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용연구원께서는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이 주식 격언이 뭐 유명한 게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런 게 있죠. 신규 상장되는 회사 혹은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재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은 일단은 피하라라는 게 그것입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이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구조 개편이나 IPO, 즉 신규 상장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사지 말고
일단 한 달 정도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한국타이어를 비롯해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딱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료나 수급을 따져보기엔 일단 첫 선을 보인 주식이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조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수급으로 하루치입니다만 개인만 샀을 뿐이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네. 최소한 이 종목을 논하려면 한 달이 지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다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3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지만 네.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경기 방어주 종목 중에서 LG생활건강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 LG생활건강 두 분의 셀바이 선택은 어떻습니까? 예, 셀입니다. 최영욱 연구원님. 네, 저는 바이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자동으로 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꼭 제 목소리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먼저 최영욱 연구원님 네. 어떤 이유에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Q3 약발이 약해지건 강해지건 간에 이 국내 내수주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업종 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수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내 소비자들 상대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경영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LG생활건강이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에이블 CNC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부터 무척 상당히 애정을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국내 내수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화장품, 세제, 음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가 최근 몇 년 새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현물 수급을 보자면 현재 외국인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종목에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서는 20위권 밖에 있다가 이번 주엔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은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에서도 차익 쪽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수, 이 주가 방어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비차익 쪽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도 관점보다는 이 낮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소연 전문가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 간단히만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내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고 했을 때는 제가 10월 그 3차 양적 완화가 나올 때 시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고 오늘 보면은 투신들이 이제 매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예상된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때는 LG생활건강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 50% 100% 상승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65만 원짜리 사서 67만 원을 팔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두 배짜리 종목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셀의 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두 분에게 결정적 한방이 될 만한 종목들 좀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명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소선 전문가요? 네, 성우하이텍. 네, 최용욱 연구원은요? 네, 방금 전에 언급했던 에이블 CNC.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두 분이 한 40초 정도 저희 그 시간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소담 전문가 그 성화이트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은 한일화인데요. 한일화가 먼저 올라가서 차익 매도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한일화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화이텍은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잡히는 것이 16,000원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들의 흐름이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1, 2차 양적 완화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었고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형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할 때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성화이텍을 비롯해서 화신 혹은 이제 지금 한일화 같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최용 연구원님께서는 에이블 CNC 추가적으로 또 덧붙이실 만 있을까요? 네,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 남자지만은 화장품에 무척 관심이 많아서 아. 에스티로더나 키엘과 같은 수입 화장품도 써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 에이블 CNC 미샤라는 브랜드죠. 상당히 품질도 좋고 저렴해서 저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외국인이 더 사지 못해서 안달난 종목이고요. 게다가 이번 주 중국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 관광객의 특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도 다시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특별한 가격 전략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의 최영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표가 호재되기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지표가 뭐가 있죠? 네,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36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보다 4천 건이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제조업 수주 발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MTN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굿나잇. 굿락.